챕터 1. 우리 딸은 사장님이에요. 햇살 요양원 2층 복도 끝 204호 병실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중국 바이어랑 계약했어요. 10억짜리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은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일부러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지나가는 간병인과 다른 입소자, 가족들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성공한 딸을 둔 자랑스러운 어머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박순덕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바늘과 실을 다루며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딸의 손을 잡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그래, 우리 은희가 역시 대단해.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넌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고. 순덕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성공했다는 것, 그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은희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엄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든데 저희 회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독촉장 3통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 추심업체에서 온 내용 증명, 그리고 은행에서 온 대출 연체 안내문. 그 서류들은 그녀의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무게만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TV를 보던 이정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70 중반의 정자는 요양원에서도 소문난 수다쟁이였습니다. 누가 언제 면회를 오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두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순덕 씨는 복도 많이 타셨어. 딸이 저렇게 효자에다가 사업도 잘 되니까. 은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자의 시선이 왠지 자신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웃어야 했습니다. 엄마 앞에서만큼은 성공한 딸이어야 했습니다. 순덕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른 손가락으로 딸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그 말에 은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그저 딸을 걱정하는 평범한 엄마의 말일까요? 은희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눈은 언제나 진실을 피하게 마련이니까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요즘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은희는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했을까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웃을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금요일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엄마 앞에서는 성공한 사업가, 병실 문을 나서면 빚쟁이에게 쫓기는 실패자. 병실 문밖 복도에서는 사회복지사 강민수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남자였지만 요양원에서 3년을 일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는 은희의 웃음이 조금 억지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차트를 덮고 다음 병실로 향했습니다. 남의 가족사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거짓말은 그렇게 밝은 웃음 뒤에 숨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실망시키기 싫다는 이유로, 거짓말은 언제나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일막 배경과 인물, 첫 갈등, 챕터 2, 수선집에서 시작된 인생. 박순덕의 인생은 바늘과 실로 엮어졌습니다. 26살 한창 피어날 나이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겨우 돌이 지난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보험도 저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원비 빚만 남았습니다. 순덕은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딸을 업고 재래시장 한켠에 작은 수선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에게 빌린 재봉틀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손님들이 가져오는 옷에 해진 단추를 달고 찢어진 솔기를 꿰매고 늘어난 허리를 줄이는 일. 그 일을 40년 넘게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순덕의 솜씨를 알아봤습니다. 정성스럽고 꼼꼼했습니다. 한 번 맡기면 새 옷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단추 하나를 달더라도 원래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바늘에 찔려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 이 치마 좀 줄여주세요. 바지 밑단이 너덜너덜한데 고칠 수 있어요?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순덕의 인심과 솜씨 덕분에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집에서 옷을 수선하며 딸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재봉틀을 돌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눈이 침침해도 손가락이 저려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린 은희는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의 거칠어진 손을, 바늘에 찔린 손가락을,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는 소리를,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손 안 아파? 어린 은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거 다 하고 나면 우리 은희 학원비 나와. 순덕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프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잘 되는 것만을 바랐습니다. 은희는 엄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커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엄마가 더 이상 바늘에 손을 찔리지 않게 하겠다고, 엄마가 새벽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고. 그 다짐이 훗날 거짓말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희는 의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순덕은 딸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는 날 평생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우리 은희가 대학 갔어요. 의류학과예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선집 딸이 대학을 간다는 것, 그것은 그 시절의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의류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사원이었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디자인 감각도 좋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10년 후 그녀는 작은 공장을 인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순덕은 딸을 불러 통장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저축해 둔 거야. 가져가서 사업 시작해. 통장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돈으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은희 패션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순덕은 공장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엄마 일 그만하고 쉬세요.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계속 일할 거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은희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엄마가 준 500만 원이 저축이 아니라 빚이었다는 것을, 엄마가 시장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모은 돈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을 아직도 다 갚지 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은희의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작은 공장은 10명 규모의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옷을 납품했습니다. 홈쇼핑에도 나갔습니다. 순덕은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 TV에 나오는 그 브랜드 만드는 거 알아? 하지만 모든 것은 3년 전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의류가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대형 납품처들이 단가를 후려쳤습니다. 이윤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주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밀렸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결국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은희는 그 모든 것을 엄마에게 숨겼습니다. 마침 그 즈음 순덕이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 생활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은희는 엄마가 건강 때문에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는데 자신의 실패까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요양원비 다 낼게요. 회사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요양원비는 아들 진호가 몰래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사실도 엄마에게 숨겼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라고 믿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시작된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챕터 3. 매주 금요일의 연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은희는 햇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금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엄마를 만나는 날이자 거짓말을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 은희는 옷차림을 신경 썼습니다.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낡지 않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 행복한 웃음, 성공한 사람의 여유로운 웃음. 요양원 정문을 들어서면서 그녀는 표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펴고 입꼬리를 올리고 걸음걸이를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했습니다. 성공한 딸이라는 역할을. 프런트 데스크의 간호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은희는 능숙하게 답하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녀는 가방 안의 독촉장들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 서면 모든 것을 잊어야 했습니다. 아니, 잊은 척해야 했습니다. 204호 병실 문을 열기 전 은희는 한 번 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순덕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가 딸의 목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은희의 가슴은 늘 아팠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딸을, 잘 사는 딸을, 아무 문제 없는 딸을 믿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엄마 옆에 의자를 당겨 앉으며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 과일은 할인마트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직송한 거래요. 거래처 사장님이 선물로 보내준 건데
엄마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제주도 직송이라는 스티커는 그녀가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딸이 성공했다고 믿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옆 침대의 정자가 TV 소리를 줄이고 끼어들었습니다. 은희 씨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사업이 잘 된다니. 은희는 얼버무렸습니다. 정자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자는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누가 언제 오고 어떤 표정을 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순덕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진호는 잘 지내지? 회사 생활은 어때? 은희는 대답했습니다. 네, 얘도 요즘 일 잘한다고 상도 받았대요. 엄마 걱정 마세요. 사실 진호는 요즘 야근에 시달리며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요양원비를 대신 내느라 자신의 적금도 깨야 했습니다. 엄마의 비톡촉 전화도 대신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것도 숨겼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야 했습니다. 순덕은 웃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순덕도 요양원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서성이곤 했습니다. 식사가 입에 맞지 않아 밥만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 사람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1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 거짓말들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순덕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어깨가 예전보다 처져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병실 문을 나서며 복도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얼굴에 떠올렸던 미소가 사라지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채권 추심업체에서 온 문자가 17통 쌓여 있었습니다. 최은희 대표님, 이번 주까지 연락 없으시면 법적 조치 진행하겠습니다. 채무상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재산 압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민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트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204호 박순덕 어르신 보호자, 면회 후 표정 변화 심함. 주의 깊게 관찰 필요. 민수는 3년간 요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가족들을 봤습니다. 행복한 가족도 있었고 불행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본 것은 서로에게 거짓말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거짓말하는 가족들.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는 자신도 과거에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했는데 부모님께는 교환학생을 간다고 거짓말했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은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텐데 그때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챕터 4. 사회복지사의 눈. 강민수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요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이름표를 달고 각 병실을 돌며 어르신들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의 일은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요양원은 단순히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각 가족의 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대였습니다. 자주 오는 가족이 있었고 거의 오지 않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다투는 가족이 있었고 웃으며 들어왔다가 울며 나가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사회복지학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의 본성, 가족의 복잡함,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관계. 그는 3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봤고 때로는 도움을 주었고 때로는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4호 박순덕 어르신과 딸 은희의 관계는 유난히 민수의 눈에 띄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밝게 웃으며 엄마와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설 때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복도에 나서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축 처지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때로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은희가 화장실 앞에서 전화를 받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워요.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를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남의 사정에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순덕 어르신과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종종 이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여기 사람들이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민수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가에는 늘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분이 자주 오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 은희가 효녀지. 매주 빠짐없이 와. 바쁜데도. 그녀는 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 큰 계약을 따냈다는 것, TV에도 나온다는 것.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면 왜 은희는 복도에서 빛 독촉 전화를 받는 걸까요? 왜 병실을 나서면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 걸까요? 왜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하고 손은 떨리는 걸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분이 많이 바쁘시겠네요. 순덕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더 미안해. 이렇게 요양원까지 와 있으니까. 그 말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혼자 생활하지 못해서, 요양원비를 내게 해서 그 모든 것이 미안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지에 적었습니다. 204호 박순덕 어르신, 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심리적 지원 필요.
보호자인 최은희 씨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주의 깊게 관찰 예정. 민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족의 사적인 문제에 요양원 직원이 끼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휴학을 했는데 부모님께는 교환학생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부모님께는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거짓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의 충격을 그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부모님은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냐고, 함께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그때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는 거짓말도 결국은 상대를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민수는 은희와 순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텐데 그때가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크게 자라기 전에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오랫동안 지켜온 거짓말은 더욱 놓기 어렵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놓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민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다음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막 숨겨진 비밀의 전조. 챕터 5. 우연히 마주친 빚쟁이.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요양원을 방문하기 위해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약과를 넣었습니다. 할인마트에서 산 것이었지만 포장은 깔끔하게 다시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희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채권 추심 전화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최은희 대표님, 이번 주까지 연락 없으시면 법적 조치 진행하겠습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엄마 앞에서 밝게 웃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실망할까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1층 로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은희의 공장에 원단을 납품하던 업체 사장이었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3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필 이곳에서 이 시간에 왜 그를 만나는 걸까요? 최 대표님? 김 사장이 그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 요양원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은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도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딱딱해졌습니다. 그런데 최 대표님, 그거는 언제쯤?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밀린 대금 이야기였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다음 주에 꼭 연락드릴게요. 지금 자금이 좀 묶여 있어서 변명이었습니다. 자금이 묶인 것이 아니라 자금이 없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미 석 달째예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저희도 은행 대출 이자 내야 하거든요. 은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은행 대출 이자도 못 내고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꼭 해결할게요. 은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연락 없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로비를 나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면 또 엄마를 만나러 오는 날인데 어떻게 엄마 앞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은희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자신의 표정을 보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계단을 오르는 내내 은희는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이 없어도 그녀는 자신의 얼굴 근육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연습이 그녀를 전문 배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04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하지만 순덕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아무리 웃어도 눈빛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은희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은데. 순덕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은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은희는 재빨리 가방에서 약과를 꺼냈습니다. 화제를 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엄마, 이거 약과예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순덕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 요즘 살도 빠진 것 같아. 순덕의 눈은 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뺨이 홀쭉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옷도 예전보다 헐렁해 보였습니다. 옆 침대의 정자가 날카롭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은희 씨, 아까 아래층에서 누구랑 얘기하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은희는 움찔했습니다. 정자가 그 장면을 봤던 것입니다. 로비에서 김 사장과 대화하는 것을,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것을. 아, 그냥 아는 분이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은희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구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정자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지만 은희는 그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면회는 평소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은희는 30분 만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가볼게요. 급한 일이 생겨서. 순덕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딸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은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 복도 끝에서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희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은희님 괜찮으세요? 은희는 황급히 일어나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부로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전 괜찮아요. 은희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곧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거짓말은. 은희는 요양원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챕터 6. 엄마의 서랍 속 비밀. 순덕은 딸이 떠난 후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순덕은 빗소리를 들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은희가 어렸을 때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던 기억을.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밥을 먹이고 잠재우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이 어른이 되었지만 엄마의 걱정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넘어져도 일으켜주면 되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480만 원이라는 빨간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숫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빚은 20년 전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은희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시장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공식적인 대출이 아니라 친분으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순덕 씨, 딸 사업한다며? 내가 500만 원 보태줄게. 나도 300만 원 있어. 가져가. 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돈을 모아줬습니다. 모두 합쳐 500만 원이었습니다. 순덕은 은희에게 그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축해 둔 거야. 가져가서 사업 시작해. 은희는 감격해하며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조금씩 갚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손이 떨려 바늘질이 어려워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져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들어졌습니다. 손님이 줄었습니다. 결국 수선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는 이자만 겨우 갚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한 명이 돌아가시면서 그 빚은 그분의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들은 순덕에게 연락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이미 2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갚아야 한다고. 원금의 이자를 합치면 800만 원 정도 된다고.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은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은희는 엄마가 준 돈이 저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빚이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순덕은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후에도 그 빚쟁이의 아들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비 내실 여유 있으시면 빚도 갚아주세요. 순덕은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쓰렸습니다. 자신은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요양원에 왔는데 결국 또 다른 빚으로 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정자가 물었습니다. 순덕 씨, 요즘 왜 그래? 자꾸 한숨 쉬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은희 씨 일 때문에 걱정돼? 정자의 질문에 순덕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까 은희 씨 얼굴 봤잖아. 뭔가 힘든 일 있어 보이던데. 그리고 아래층에서 누구랑 말다툼하는 것 같더라.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희가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혹시 사업이 안 되는 걸까요? 혹시 빚이 있는 걸까요? 자신처럼.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서랍 속 통장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적힌 빨간 숫자들이 그녀의 죄책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은희한테 빚이 있다는 걸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하지만 순덕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은희가 얼마나 실망할까요? 평생 엄마를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순덕의 복잡한 마음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산막 갈등의 폭발과 관계 붕괴. 챕터 7. 아들이 알아버린 진실. 최진호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엄마가 걱정되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엄마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법원 등기우편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소송 서류였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법원에서 지급 명령까지 나올 정도라니. 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엄마 방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은희는 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진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구나. 아들에게도 할머니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식탁 위에 서류 봤어. 은희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회사 상황 안 좋다는 거.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기려고 했는데 들켰습니다. 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왜 말 안 했어요? 나도 도울 수 있는데. 진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야, 넌 신입사원이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엄마 일은 엄마가 해결할게. 그렇게 혼자 다 떠안으면 어떡해요.
할머니한테는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절대 안 돼. 할머니 건강 생각해서라도.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는 습관은. 엄마, 그런데 할머니 요양원비는 어떻게 내고 있어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내고 있지. 은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내가 내고 있잖아요.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요양원비를 못 낸다는 것을, 아들이 대신 내주고 있다는 것을. 미안하다, 진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할 거 없어요. 나도 할머니 손자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엄마, 할머니한테는 언제까지 거짓말 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걱정 안 시키려는 거지.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할머니도 엄마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진호의 말에 은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할머니 면회 갈게요. 엄마 대신. 안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할머니 얼굴이나 보고 올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진호는 그렇게 말하고 회사에 갔습니다. 은희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진호가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까봐, 자신의 비밀이 들통날까봐. 저녁에 돌아온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잘 계신다고만 말했습니다. 은희는 안도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진호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도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잘 지내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진호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으세요?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도 뭔가 눈치채고 있구나. 하지만 말하지 않는 거구나.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은 다들 서로한테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네. 진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거짓말들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그때가 너무 늦으면 어떡하죠? 진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챕터 8. 병실에서 터진 진실. 그 금요일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은희는 평소처럼 요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선물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비와 점심값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204호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순덕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반가움 대신 무언가 묻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왔구나. 순덕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엄마 옆에 앉으며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순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니? 그 질문에 은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살도 빠지고. 엄마가 봐도 뭔가 힘든 일 있는 것 같은데. 순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은희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사업은 정말 잘 되고 있니? 순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은희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희는 움찔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은희야, 엄마가 늙어서 병들었지. 바보는 아니야. 너 요즘 힘든 거 엄마가 다 알아.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묻지 못했던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혈압을 재러 왔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순덕의 혈압을 재던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응, 조금. 순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차트에 기록하고 나가려다가 순덕이 불렀습니다. 민수 씨, 잠깐. 네, 어르신. 우리 딸한테 물어봐 줄 수 있어요? 요즘 힘든 일 있냐고. 순덕의 말에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에 직원이 끼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런 건 괜찮아요. 민수 씨한테는 말해도 돼요. 우리 딸이 요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전 먼저 갈게요. 은희야. 순덕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은희는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엄마, 저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어요. 엄마가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순덕이 말하려 했지만 은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뭔데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은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옆 침대의 정자도 놀라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일단 진정하시고. 하지만 은희는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딸과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걱정해서 물었을 뿐인데 왜 딸은 화를 냈을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딸분도 지금 힘드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드리면.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는데. 순덕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산 인생이었는데 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도로 나온 은희는 계단참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엄마는 자꾸 물어보는 거야? 몰라야 편한데. 왜 알려고 하는 거야? 은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채권 추심 전화였습니다. 은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요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은희는 일주일 동안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막 진실 추적과 반전 갈등 해결 약 70% 지점. 챕터 9. 엄마의 병원행. 은희가 요양원에 오지 않은 지 5일째 되던 날, 순덕이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 순덕은 화장실에 가려다가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야간 간병인이 발견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졸중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딸과의 갈등, 딸을 향한 걱정,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빚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순덕의 혈압을 끌어올렸습니다. 민수는 즉시 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최은희님, 어머님이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받은 은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세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서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서 검사 중입니다. 민수의 대답에 은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은희는 엄마를 찾아 헤맸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마침내 엄마를 찾았을 때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덕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엄마. 은희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순덕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딸을 보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희는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어머님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가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거짓말이, 내 자존심이 엄마를 병들게 했구나. 순덕은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은희는 엄마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엄마를 지켰습니다. 회사에도 채권자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만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순덕은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엄마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병실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정자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나갔고 간병인들도 밤 순찰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순덕은 눈을 뜨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제 사업이 망했어요. 6개월 전에 부도 났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드디어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고 법원에서 지급 명령도 나왔어요. 요양원비도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진호가 내고 있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그런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동안 계속 잘 된다고 거짓말했냐면 엄마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엄마가 평생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실패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봐. 은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신 것도 제 걱정 때문일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 괜찮은 척 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은희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엄마도 내게 숨긴 게 있어. 은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게 준 사업 자금, 그거 엄마 저축이 아니었어. 시장 사람들한테 빌린 거였어.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 아직 다 못 갚았어. 지금 480만 원 남아 있어.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대학 등록금 낸다고 그랬잖아요. 은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 낸 건 맞아. 근데 그것도 빌린 거였어. 엄마가 내게 준 500만 원, 그 중에 200만 원은 내 등록금이었어. 순덕은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도 내게 거짓말한 거야. 미안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거짓말들이 이 순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몰라서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아니야, 엄마가 말 안 했으니까. 엄마도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짓말이 무너진 자리에 진실과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막 절정 진실의 폭로. 챕터 10. 가족회의와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진호도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을 받고 황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엄마와 할머니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호는 놀라 물었습니다. 은희는 아들을 보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 빚, 그리고 엄마에게 했던 거짓말. 그리고 할머니도 자신에게 숨겨왔던 빚이 있다는 것. 진호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저도 사실 둘 다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회사 잘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할머니가 뭔가 걱정하고 계신 것도 알았어요. 근데 말 안 했어요. 은희와 순덕은 놀라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했니? 은희가 물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말 안 한 게 잘못이었네요. 진호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우리 가족, 다들 서로한테 거짓말하면서 살았네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은 숨기면서. 그 말에 세 사람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분위기를 보며 조용히 차를 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순덕이 불렀습니다. 민수 씨. 네, 어르신. 민수 씨는 가족들한테 거짓말해 본 적 있어요? 순덕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대학 때 등록금 마련 못해서 휴학했는데 부모님께는 교환학생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세 사람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들통났어요.
부모님이 교환학생 학교에 확인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냐고.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거짓말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걸.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았을 거라는 걸.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서로를 위한 거짓말이 결국 서로를 더 아프게 했어요.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저는 빚도 있고, 엄마도 빚이 있고, 같이 해결하자. 순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할머니의 빚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진호는 노트에 재정 계획을 적었습니다. 할머니 빚 480만 원은 제가 1년 안에 갚을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진호야, 넌 결혼도 해야 하는데. 순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게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예요. 진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진호야. 은희도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외주일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예전 거래처에 연락해서 소량이라도 일을 받아볼게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욕심 부리지 않고 내 능력에 맞게. 은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한 후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희가 하나 약속할 게 있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그리고 힘들 때는 꼭 말하기. 진호가 덧붙였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약속할게. 앞으로는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끙끙대지 않을게.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짓말이 무너진 자리에 진실과 약속이 자리 잡았습니다. 육막 결말 화해와 갈등의 여운. 챕터 11. 1년 후 변화된 풍경. 1년이 흘렀습니다. 은희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의류 제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큰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외주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백만 원 수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품질을 지켰습니다. 예전 거래처들이 하나둘 다시 주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주문이었지만 꾸준했습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채권자들도 은희의 성실한 상환 태도를 보고 더 이상 강하게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지급 명령도 분할 상환으로 합의했습니다. 진호는 약속대로 할머니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480만 원은 10개월 만에 완납되었습니다.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50만 원씩 떼어 갚았습니다. 적금도 깨고 저축도 못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평생 갚아야 할 것 같았던 빚을 내가 갚아줬구나. 할머니,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진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요양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순덕은 이제 요양원에서 가장 밝은 어르신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 취미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자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작은 수채화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정자와는 더욱 친해져서 두 사람은 병실 친구를 넘어 인생의 단짝이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은희는 평소처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 사업 재기 1주년이에요. 같이 축하해요. 은희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은희 대단하다. 순덕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병실에는 진호도 와 있었고 정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민수도 퇴근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들러서 축하해 줬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순덕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하나 말할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이제 집으로 갈까 봐.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요? 여기 불편하세요? 아니야. 여기는 좋아. 근데 엄마가 요즘 건강이 좋아져서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순덕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고 당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서 다리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진호가 주말마다 와준다고 했어. 그리고 요양 도우미도 주 3회 오기로 했고, 순덕은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속 있으면 은희 너 요양원비 부담되잖아. 엄마는 이제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은희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자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우리 같이 준비해요. 그래, 고맙다. 두 사람은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진실과 신뢰 위에 세워진 미소였습니다. 정자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덕 씨 가면 나 외로운데. 정자 씨, 우리 자주 만나요. 제가 요양원에 봉사 오면 되잖아요. 순덕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럼요. 우리 이제 가족 같잖아요. 두 할머니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가족은 거짓말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챕터 12 거짓말 없는 금요일. 순덕이 요양원을 퇴소한 후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은희와 진호가 청소하고 정리해준 집은 깨끗했고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은희는 엄마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빈손으로 가도 괜찮았습니다. 선물이 없어도 성공 자랑을 하지 않아도 엄마는 딸을 반겼습니다. 첫 금요일 은희는 직접 만든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 레시피대로요. 어머, 우리 은희가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아?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어릴 때 두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업 이야기도 했고 빚 갚는 계획도 나눴습니다. 힘든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집에서 지내기 괜찮으세요? 응, 좋아. 자유롭고, 그리고 진호가 자주 와줘서 외롭지 않아. 다행이다. 엄마,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번 달에 큰 계약 하나 따냈어요. 1억짜리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빚을 좀 많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 이번에는 제가 무리하지 않을게요. 욕심 부리지 않고 제 능력에 맞게 할 거예요. 은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지.
순덕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은희는 엄마의 지혜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도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언제? 순덕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지난달에요. 회사 동료인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할머니한테 데려와봐. 네, 다음 주에 올게요. 진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희도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엄마도 기뻐. 엄마도 요즘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거짓말 안 하고 사니까 마음이 편해. 은희의 말에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거짓말하고 살 때는 늘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숨길 게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금요일 저녁의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은희는 요양원 복도에서 한숨을 쉬며 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웃으며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효도는 진실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엔딩 내레이션.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은 때로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거짓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것입니다. 박순덕과 최은희, 그리고 최진호, 이 가족은 거짓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용기 내어 진심을 말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